학원을 원래 영어 다녔었나 너? 네, 아주 이렇게 작년까지만. 아. 근데 이제 올해 여기 국어하고 이제 수학 좀 하면서 영어는 관뒀어요. 오. 그때는 근데 되게 잘했는데 확실히 안 하니까 단어를 안 외우니까. 단어가 핵심이지. 네, 그러니까 단어 그래서 요즘 다시 좀 인강 들으면서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는 걔네가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다음으로도 문법도 알아야 돼요. 문법도 하고 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문법도 하고 가는 게 좋고 아무튼 명지고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 모든 분량을 다 외워도 영어를 못하는 애는 시험을 잘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어를 근데 아무리 잘하는 아이도 안 외우면 잘할 수 없다. 그리고 막 학원에서 막 문제집도 주고 막 그러잖아. 그 애들이 막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영어 다음에 그거를 보거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만큼씩 책을 이렇게 해갖고 우리 학원에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왜 학원에다 버리고 가는 거야? 1층까지 내려다 놓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러는데 애들 영어가 공부량이 좀 명지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충암하고 명지를 비교했을 때 수학은 충암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명지는 확실히 여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수학은 그렇게 안 한가 봐. 그래서 명지는 국어가 좀 문제여서 애들이 맨날 무슨 얘기 하냐면 제발 애들이 국어 공부 좀 덜하고 수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애들이 그러지. 오디세이 때문에 국어 평균이 국어 등급 컷이 올라간다고. 어떤 애가 얘하고 이름 똑같은 애 고3이 있거든. 근데 걔가 맨날 그래. 등급 컷을 낮추는 방법이 있대. 그럼 오디세이를 폭파시켜버린다는데. 그래서 오디세이가 없어지면 등급 컷이 낮아질 거라고 이제 그래서 막 그러고 다니는 애가 있지. 근데 나도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워낙 애들 철저하게 학습 시험 보는 데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고득점을 막기 위해 틀리는 문제 유형이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맨날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낼 수 있으니 너희가 여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걸 맨날 해. 그래서 그걸 맞춰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어차피 공부했으니까 쭉 올라가는 거고 그 틀리라고 낸 문제 애들이 맞추니까 1등급 컷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명지가 국어가 그래서 조금 깐타지고 언어가 문제네, 언어가. 근데 뭐 10% 1등급인데 뭐가 이렇게 두렵겠습니까? 영어는 좀 두려운데. 그래서 뭐 내신을 일단 잘 따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내신 잘하고. 근데 이제 명지 국어가 쉽지도 않으니까 영어는 난 솔직히 모르겠어. 명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애가 명지 내신을 잘하는 건 맞는데 명지 내신을 1등급 맞는 막 정말 열심히 해서 1등급 맞는다고 해서 모의고사가 1등급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이쪽을 잘하는 애가 이걸 잘하는 건 맞는데 이걸 잘한다고 수능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국어는 좀 아니야. 국어는 물론 잘하는 애가 이것도 잘하는데 명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국어력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명지 국어 선생님들 되게 존경하거든. 이제 그 이유가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명지는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애들 모의고사를 우리 학원도 그렇게 뭐 방학 때는 하지만 그 뭐 학기 중에 사실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못 하는데 애들이 모의고사를 잘 봐요. 잘하는 애들. 그런 것 같다. 자, 질문할 문제는 단 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115쪽에 115쪽에 11번 원하는 111쪽에 11번.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좀 헷갈렸거나 어려웠거나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 맞다고 생각했다. 네. 자, 그럼 우리 지성이가 영상을 봐야 될 수 있으니 영상을 볼 수 있게 올려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다 맞는 것 같다.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러면은 답이 2번인데 2번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네. 네, 답지 보고 좀 공부하긴 했는데. 어디까지 접근이 됐어, 답지를? 일단은 그 위에 거는 공중에서 날렸다 이거는 피동이 맞는데 그 아래 게 이제 사동이 왔는데 그 이히리히 그거 있잖아요. 그 접사 날렸다에도 그 리가 들어가잖아요. 접사가. 그래서 그냥 사동 접사인 줄 알았거든요. 리가. 근데 여기서 날리다가 애초에 그 이름을 목적어로 사용하는 타동사여서 명성을 떨치다라는 뜻을 가진 타동사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조금 안 가가지고. 이름을 날렸다에 날리다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날다에
리가 붙어서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동이 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네. 아니라 그냥 날리다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주어고 뭐 그래서 이름이라는 날려진 대상이고 목적어를 네. 날렸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 가는 이거가 이런 거고 나오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사실상 이 단어는 이제 이렇다라고 외워줘야 되는 아주 슬픈 단어죠. 날리다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는 이름을 세 개의 날개 만든 것 같잖아. 그가 이름이라는 것을 세 개의 날리도록 한 것 같아. 그럼 사동의 의미가 통하지 않니? 그가 주어고 이름이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더 나는 게 이름이 나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의미상으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전 보시면 이렇게 날리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동사.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날리다가 이게 날리다만 있어. 여기 돼 있다. 여기도 있다. 날리다 이거 있지? 날다 1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어떤 위치로 하는 날다는 사동사인데 여기서 이름을 날리다는 명성을 떨치다일 때는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리다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그거였다? 그거 외에는 없다? 네. 좋았어. 자, 그러면 쭉 넘겨주시면은 어디냐면 우리가 실전을 숙제로 낼까 하다가 와서 풀어보자 이랬단 말이야. 그치? 네.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약간 밑밥을 깔아놔야지 응? 엄마도. 이거 깔아놓는다? 좋아. 자, 그러면 우리 몇 분 놓고 풀어볼까요? 16문제인데. 글쎄요. 일단 한번 그냥 어디서 12분 놓고 풀어봅시다. 12분. 에반데 12분은 좀 너무 짧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읽어야 될 제시문이 없어서. 그럼 12분 동안 풀어보고 그래. 더 네. 모자르면 시간 더 네, 하면 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성이도 지금 이거 하고 저기 하지 말고 딱 틀어놓고 푸세요. 12분 재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릴까요? 1분만 더. 1분? 네, 다 했는데 검토. 검토? 네. 그래. 1분 30초. 자, 불러보시죠. 1번. 아 1분이 헷갈렸는데. 음. 2번 먼저 하면 안 돼요? 그 2번부터 불러. 2번. 3번. 3번. 3번은 1번. 1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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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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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2번. 7번. 1번. 1번. 8번. 1번. 1번. 여기까지 다 맞으셨고요. 자, 9번. 3번. 3번. 10번. 1번. 1번. 11번. 3번. 3번. 12번. 4번. 4번. 13번. 이거 서술형인데 나는 종이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지 못하게 했다. 날지 못하겠다? 아, 내가 오케이. 일단 네. 다시 한번. 나는 종이 종이 비행기가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지 날지 못하게 못하게 했다. 나쁘진 않네. 모범- 내가 외부적 능력, 내가 외부적인 거지, 그러니까. 네. 오케이. 자, 그다음 14번은 14번은 5번. 5번, 15번, 4번. 16번. 4번. 오, 잘했네. 자, 그럼 대망의 1번 4번. 정답. 네. 근데 뭐가 그렇게 헷갈리셨어요? 1번이랑 살짝 헷갈렸는데 음. 그 간접 높임하고 그 객체 높임하고 조금 헷갈려가지고. 네, 간접 높임도 주체 높임. 간접과 직접 이거 나누는 건 주체 높임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주체 높임법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범주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네. 그런 게 헷갈릴 때 큰 범주를 알고 있으면 네. 그걸 막아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지난번에도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의 위치상의 문제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서랍 정리하듯이 갖고 계시는 분과 그게 없는 사람과 차이가 나요. 막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큰 범주를 볼 줄 아는 애들은 피해갈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좀.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결국 만점을 맞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 가지의 그물망을 쓸 줄 아는 애야. 그러니까 큰 맥락으로도 볼 줄 알고 큰 맥락으로 잡히지 않을 때는 아주 디테일한 걸로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이제 평가원 문제들을 보면 문학은 현재는 17개를 보거든요. 현재 올해 고2 애들까지는 17문항인데 그 중에 15개 정도는 주제, 뭐 정서, 태도 뭐 이런 걸로 결정이 나. 그냥 큰 그물로 풀면 돼. 그냥 제대로 읽고 풀면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한두 문제는 완전히 사람을 하악하게 만들 정도로 디테일한 걸로 물어보거든. 네. 근데 그거를 한 그물 하나의 렌즈만 갖고 왜 안 보여 왜 안 보여 하면서 다시 검토하려면 같은 렌즈로 또 보는 거야. 보일 리가 있나? 그러니까 그때는 렌즈를 바꿨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골프 칠 때도 이렇게 나는 안 쳐봤지만 채가 여러 개가 있다면 골프는 너는 모를 수 있죠. 넌 어린아이구나. 그럴 거예요. 골프는 채가 여러 개에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셔트 다니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지금 저 거리를 할 때는 이 채로 쳐야겠군 뭐 이런 걸 골라서 하는 게 능력이듯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다양하게 그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모든 게 통하는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방법이 사실은 잘 푸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또 혹시 풀다가 요게 조금 헷갈렸다 이런 거 있어요? 1번에 그 정답이 4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둘을 낮추는 표현이 아닌 거죠. 그렇죠. 리을은 뭐뭐 하겠습니다잖아. 비읍니다. 네. 이건 하십시오체라고 해서 격식체 중에 아주 높임에 해당이 되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언어와 국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국어는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언제 깨요? 과연 언제 했을까? 매체 나오고 막 담화 나오고 그런 거. 담화는 뭐 중간중간 하고 이 언어의 본질과 기능. 이거 1학년 1학년 때 했어요.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시험도 안 볼 때 네, 맞아요. 막 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지만 나름 또 기본적으로는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라는 건 이런 거다. 언어의 범주가 이래요. 언어의 범주가 그 말만 아니고 문자도 언어인 거죠. 그래서 언어 생활을 한다라는 건 음성과 문자가 다 들어가는 거고 언어에는 비언어적인 것과 준언어적인 게 있잖아. 언어에는 또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반언어적인 게 있어. 반언어적. 반언어적이지. 반언어가 있고 비언어가 있는 거야. 반언어는 준언어라고도 요즘 불러요. 그러니까 언어에 준한다 뭐 이런 뜻인가 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 발음기관 이렇게 성대를 통과해서 나오긴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 다양하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색이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말하느냐. 또는 억양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언어 목성이 성대를 통과해서 나오니까 언어는 언어다. 그런데 이제 얘는 반언어다. 그리고 이제 비언어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몸짓, 손짓, 표정 이런 것들이 비언어죠. 비언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요즘 우리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자에서 이모티콘을 막 사용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전화로 하는 거보다 대면할 때보다 전화로 하면 싸움이 더 많이 나고요. 그래서 연인들이 장거리 그거를 하면 요즘은 근데 이제 영상 통화가 있기 때문에 좀 나을 수 있는데 장거리 연애를 하면 많이 헤어지는다는 이유 중에 예전에는 이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연인들이. 그러면 이게 표정을 안 보고 말하는 때 오해가 많대. 그렇게 많이 싸운대.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대면하면서 말을 할 게 있고 통화로 할 게 있고 문자로 할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통화를 하면 그나마 억양은 전달되거든. 그래서 좀 난데 문자는 더 이제 억양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모티콘 막 이렇게 웃음 막 이런 거 내가 이게 답할 때 네 이러고 보내면 우리 아들 옆에 있다가 물결하라고 막 이러지. 아니 네만 하면 됐지 이러면 아이고 물결하라고 막 그러고 막 하나 하지 않고 3개 하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근데 나도 보면 네 하고 좀 딱 찍는 것보다는 네 하고 느낌표로 하던가 네를 하고 물결을 하는 게 훨씬 더 느낌에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비언어에 들어가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겠죠. 이모티콘이. 그래서 이제 음성, 문자, 몸짓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언어 생활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언어의 본질의 성격이 이렇게 쭉 6가지가 있어요. 어제 애들한테 읽어보고 뭐 궁금한 게 있니? 그랬더니 기호성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소리, 문자도 있지만 문자든 말소리든 그게 형식인 거고 걔가 갖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라는 형식을 사용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전혀 나무 같지 않을 수 있는데 다시 나무처럼 보여볼게. 뭐 이렇게 막 가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나무를 생각한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 선생님이 막 지금 전화하시는데 왜 하실까?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전화를 다 하시지? 우리 선생님 전화 잘 안 하시는데 참 녹화 중인데 끊으셨네. 자, 그리하여 이제 나무입니다.
그다음에 요런 게 그러니까 요런 나무가 있는 요런 게 이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나무라는 형식을 보면 요걸 떠올리는 거잖아. 그게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기호를 한번 다시 설명해보면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빨간색이 딱 켜지면 멈추라는 뭘 받아? 내용을 생각하잖아. 그게 기호성이라는 거거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언어도 나무라는 글자를 보면 이게 우리가 떠올리는 내용이 있는 거다라는 거야. 근데 바로 이게 이 기호성이 갖고 있는 형식과 내용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게 아니다. 이건 기억나지? 워낙 중요한 거였으니까.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게 자의성. 요즘 교과서에 그거 나온다면 프린들 주세요. 프린트 주세요. 그거 옛날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이거의 어느 학교 어느 교과서에는 네. 그 프린들 주세요가 이 중학교 1학년 때 언어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참고로 나오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때 읽은 독서를 열심히 한 착한 어린이가 읽는가 하면 안 읽은 애들도 알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교과서에 나왔대. 근데 그 프린들이라는 건 이제 볼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우리 니게 이제 고분 갑자기 말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노력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자의성과 관련이 되는 거고, 그러나 아무리 자의적이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또 안 되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책도 애들이 안 듣는데 책상은 책상이다. 그것도 교과서에 뭐 나온다는데. 그거 처음 들어봐요. 이 책은 뭐냐, 어떤 거냐, 어떤 사람 인생이 좀 심심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거를 막 자기가 다른 걸로 자의성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책상을 뭐 빵이라고 부르고 자기 혼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책은 유리창이라고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새롭게 단어를 막 부여하는 거야. 네. 그리고 직장을 다니거든. 그 주인공이 직장을 갔다 오면 퇴근해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시계가 벽에 붙어 있는 거를 뭐 이걸 뭐라고 할까? 벽 말고 뭐 옷에 뭐 시계는 또 다른 말로 사탕이라고 해. 그러면 내 옷에 시계 사탕이 붙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자기가 바꿔서 말하는 거야. 그러다 끝내 얘는 이제 의사소통을 못 해가지고 이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책상은 책상인 거다.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책이 이제 결국은 언어의 사회성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지. 그러니까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건 프린들 주세요가 잘 보여준다면 언어가 사회성이라는 건 또 이제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면 안 된다. 물론 이제 바꾸다가 어느 날 그게 호응을 얻어서 고착화 된다면 뭐 그거는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성이 있는 거야. 근데 또 우리가 사회성이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또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사라지는 물건도 있고, 그러면 그 언어는 사라질 거 아니야. 새로 생겨나는 단어도 있고 뭐 이런 물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생성되기도 하고 또는 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겠죠. 이런 게 언어의 역사성은 중세국어를 그래도 조금 했기 때문에 알 것 같아. 자, 참조성이라는 건 아시지요? 이게 우리가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선생님이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내가 무수히 창조해내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규칙성은 우리가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시제에 맞게 뭐 또는 높임법에 맞게 표현하는 것들이 다 이제 규칙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거에다 요거 하나 더 써주시면 돼요. 분절성. 책에는 빠져있지만 언어의 성격 중에는 분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무지개 같은 걸 보면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빨강, 주황이라고 분절해서 말하지만 사실 걔가 분절돼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정확히 어디까지가 빨강이고 어디서부터 주황인지 우리는 나눌 수 없거든. 이게 원래 자연 현상인데 언어는 그거를 분리해서 표현한다는 거지. 사실 얼굴과 턱은 어디서부터 얼굴이고 어디부터 턱이야? 뭐 이런 거 구분 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언어 생활을 위해서 분리하는 거잖아. 이걸 분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는 분절성도 갖고 있다. 그래서 언어의 성격은 이렇게 책에 있는 거 6개와 플러스 하나 7개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분절성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언어의 기능도 구별하셔야 돼요. 언어의 기능 5가지인데 지시적입니다. 지시적인 게 뭔가를 지시하는 거, 가리키는 게 지시적인 거고, 정보적응답하는 게 정보적 기능이고, 뭐 이제 움직이도록 하는 거는 명령적 기능이고, 정서적 기능은 좀 이제 뭐 자기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생각 이런 거.
정보 지시적 기능하고 정보적 기능하고 정서는 달라요. 정서는 뭐가 다른 거냐면 이건 주관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를 정서라고 하는 거냐면 주관적인 것을 말해요. 반면에 지시적이거나 정보적인 거는 이거는 객관적이죠. 누가 봐도 그런 걸 전달하는 거. 그런데 이제 정서적 기능은 내가 주관적인 나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런 거 정서적 기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 친교적 기능을 잘 구별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목적이 친교야. 친교의 목적을 두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는 뭐 그래도 좋은데 뭐 밥 먹었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애들 막 기분 나빠. 왜 내가 밥 먹은 거에 관심 갖고 그래? 아니 이거 무슨 관심 써는 게 아니고 그냥 인사지 인사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화법과 작문할 때 화법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지시문을 주고 이게 이제 친교적 기능인지 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는 앞뒤 문맥을 봐서 이게 이제 친교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요거 자체를 정말 궁금해서 한 건지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 노모가 계시고 그 노모가 이제 식사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하는 애도 있을 수 있거든. 그때는 친교적 기능이 아니야. 그러나 이제 지나가는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말 이런 것들은 친교적 기능일 수 있다. 요거 이제 문맥을 주어지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명령적 기능의 다양한 형태가 우리가 지난번에 문장의 종류 5가지 할 때 잠깐 했지만 이런 거야. 언어의 명령적 기능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건데 이때 명령문을 사용하여 직접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에 그냥 평서형으로 쓸 수도 있고 의문형으로 쓸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열어라 그러면 명령이 직접 명령이지만 열어주면 좋겠어. 이건 자기의 이제 어떤 생각을 전달한 평서형이잖아요. 또 덥지 않니? 이런 의문형.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창문 좀 엽시다. 그러고 자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창문 좀 엽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명령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2가지 문장 형태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청유형도 명령형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문장 형태와 이제 실제 기능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요거 그냥 지금 풀어볼까요? 아니 아까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이거 숙제로 갑시다. 네. 127쪽도 숙제, 129쪽도 숙제. 네. 자, 그리고 넘기시면 한글 맞춤법 나오거든요. 오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까지 설명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한글 맞춤법은 사실상 이게 우리가 얘를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개념만 알아두고 나머지 뭐 이 책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큰 맥락 또는 설명할 때 애들이 처음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수준으로 한 번만 훑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글 맞춤법의 규정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오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건 그거야. 우리가 이런 게 있어. 꽃. 얘는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얘는 또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렇게 발음해요. 자, 또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를 발음하면 이렇게 꽃만이 된단 말이야.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꽃으로도 적었다가 꼬치로도 적었다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이걸 글로 읽을 때 상상하면 얘가 없어. 요것만으로 써있다. 그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영역의 문맥을 읽어야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거든. 근데 과거에 우리가 훈민정음이 창제되고도 우리나라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았단 말이야. 진짜 많지 않았대. 네. 그래갖고 문맹률이 거의 한 80~90% 한글을 만들어 줬는데도 이제 그랬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언제부터 한글 보급이 아주 열심히 되냐면 참 사람은 희한해.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열심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쓰지 이제 애국심을 한글로 발동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는 게 언제냐면 1927년. 이제 좀 있으면 대대적인 행사를 하겠네요. 한글학회에서 100주년이면 내년 후년쯤에 이제 100주년이 되는 거야. 드디어 이제 아주 옛날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있었을 것 같지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글을 사람들이 보급되다 보니 이게 불편해. 그래서 이 맞춤법 통일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예전 거를 기록을 보면 진짜 가지가지로 써놔요. 자기들 마음대로 써놔. 이제 진달래꽃이라는 걸 써놓는데 다 다르겠어.
근데 이걸 좀 통일해야겠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한글을 많이 배우게 되고 눈으로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소리 내서 읽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됐어요. 소리대로 적지만 이게 원칙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법에 맞게 좀 적자. 그래서 이제 꽃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적어주자. 그래야 읽을 때 편하잖아. 그래서 어법에 맞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맞춤법의 라인이 2개의 라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첫 시험이 뭐야? 받아쓰기. 엄마들이 읽어줄 때 이제 이러죠. 뭐 이렇게 뭐지? 날로 이렇게 읽어줘서 날로. 그래서 나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떻게 써? 날로 이렇게 멋지게 써놔. 그럼 엄마가 이제 야 그거 아니고. 그럼 엄마 보면 날로라고. 그래서 엄마 이제 읽어줍니다. 날로 이렇게 읽어주시고 막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럴 때 이런 이유가 이 2가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머리에 딱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예요. 소리대로 적는 걸 우리가 소리음을 표현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표음주의라고 하고 표음, 소리를 표현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어법에 맞는 것은 뜻을 전달하는 거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의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2가지 원칙이 우리나라에는 있다. 자, 그 다음에 2항이 이거예요. 각 단원을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예외가 있다는 뜻이지. 네. 예외가 누구야? 조사. 모든 단원 다 띄어쓰는데 조사는 예외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게 원칙이긴 한데 라는 이제 기다려보면 되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뭘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거는 이게 원칙인데 라는 말 선생님이 하셨다. 그럼 희망이 있는 거야. 이게 원칙이기는 한데 뭐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칙이란 말이 나오면 예외를 꼭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겁니다. 한글 맞춤법 주요 규정에서 이제 된소리, 두음법칙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체험과 조사, 어감과 어휘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다음 요거예요. 애들이 이제 한글 맞춤법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이 이 사이시옷이야. 사이시옷. 근데 이거 전에도 내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요 교재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사이시옷에 대한 설명. 북한은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데요. 안 쓴대요. 너 그거 공부해서 알구나. 그 시험범위 나왔어요. 두음법칙. 두음법칙을 안 하고 걔네는 다 리을로 하고. 네. 그다음에 걔네는 보조용은 다 붙였어.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소리 안 한대요. 사이소리 안 한대요. 리을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노동. 근데 처음에 발음하기가 좀 불편한 건 있죠. 근데 리을이 너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두 번째 많이 쓰여요. 리 받침으로 많이 쓰이고. 그렇네. 2번째 음절에서 많이 쓰이고. 근데 또 뭐 하여튼 썼으면 다 썼을 거야, 그지? 근데 안 쓰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선생님 딸이 그 뉴스에, 그러니까 북한 방송 가끔 뉴스에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 그런데 이게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뉴스 진행하던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근데 어쩜 이렇게 억양이 똑같냐고. 이게 우리는 그 북한 억양이 어색하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거지. 근데 북한 억양 걔네들은 사성이 살아있다니까. 그래갖고 되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 억양이에요. 그래서 옛날 1960년대 70년대 드라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 그 드라마를 가끔 선생님들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 언제냐면 사랑 손님과 어머니. 그 사랑 손님과 어머님이 저희는 오키예요.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거든. 그거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어. 오르락내리락. 근데 요즘 이제 우리는 다 평성으로 발음하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교류는 했으면 좋겠어요. 교류는 했으면 좋겠고 진짜로 경제협력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 사는 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뭐 그럴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서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이시옷인데 이 사이시옷을 언제 쓰느냐야. 어디 글자 사이에 시옷을 써주는데 그 시옷을 언제 쓰느냐. 조건이 1번이 합성어예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 그러니까 사이시옷은 합성어일 때 쓴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개 더 나아가야 돼. 그러면 사이시옷은 언제는 쓰이지 않는다? 합성어에서는 쓰이니까 단일어이거나 혹은 파생.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조건에 이런 요즘은 암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맞춤법 조건을 줘요 시험지에. 그럼 그 써 있는 것만 공부하면 써 있는 거의 의미를 다 깨달아야 돼. 합성어에만 들어간다라고 조건이 나오면 이 얘기는 파생어와 단일어에는 사이시옷이 안 쓰인다는 뜻이구나. 특히 이제 같은 복합어인데 파생어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요거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얘는 뭘 가져야 돼요? 합성어니까 이렇게 어근과 어근 두 개가 나온다는 거잖아. 이 둘 중에 반드시 뭐를? 순우리말을 포함해야 한다. 순우리말 포함.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한자로만 돼 있는 거에는 쓸 수 없다는 뜻인 거지. 한자어로만 돼 있는 거에서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6개. 우리 교재에도 써 있는데 예외 이음절 한자어 6개는 예외입니다. 이게 예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은 또 뭐냐면 그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야만 쓸 수 있어요.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은 뭐냐? 사이소리 현상은 첫 번째, 뒷말. 합성어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있을 텐데 이 뒷말이 된 소리가 나면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된 소리 듣기. 자, 또 하나는 의문의 첨가가 일어나는데 니은이나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지금 뒷말도 내가 이렇게 발음했잖아. 뒷말 발음해 보시면 어떻게 발음돼? 발음할 때 들어봐. 뒷말로 들리지. 뒷말. 네. 이렇게 니은이 첨가됐단 말이야. 네. 그래서 여기다 시옷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나뭇잎도 마찬가지예요. 나뭇잎이라고 발음 나잖아요. 우리가 이거 발음 어떻게 나냐면 나문잎이라고 발음 난단 말이야. 그러면 니은과 니은이 첨가되는 거지. 요 니은, 요 문, 이거 나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왜 빨간? 요 문잎 이렇게 니은이 첨가되는 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이시옷을 써준다. 자, 그런 거죠. 된소리 되기엔 뭐가 있을까? 뭐가 된소리 되기에 뭐가 있을까? 귀병이 있대. 귀병 그러면 귀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귀라고 했는데 병으로 발음 나잖아. 귀병 이러지 않고 귀병이 났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시옷을 써준다. 귀병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만 사이시옷을 쓸 수 있어.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런 모든 걸 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뭐에?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돼요. 앞말이 뭐로 끝나? 모음으로 끝나야 돼. 그리고 얘네는 1, 2, 3, 4가 다 엔드야. 도어가 아니라. 1번만 되고 뭐 1, 2, 3, 4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사이시옷 아니고 1, 2, 3, 4를 다 만족시켜야 돼. 요것만 5월이야. 된소리가 되든지 니은을 첨가하든지 니은을 첨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현상만 나타나면 된다는데 나머지들은 전부 다 4개를 다 만족시킬 때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눈길을 밟고 왔다. 그럼 눈길이야. 얘는 눈과 길이라는 둘 다 어근을 갖고 있잖아. 합성어고. 그 다음에 둘 한글이야. 순우리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된소리 현상이 눈길이 됐단 말이야. 그래도 시옷을 못 써. 왜? 받침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눈시옷길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시옷은 요 4가지를 만족할 때만 쓴다라는 거고요. 요 필기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책들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 얘가 좋지 않나.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교재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면 교재로 가서 여기 봐주시면 이렇습니다. 순우리말로 돼 있는 합성어여야 한다. 합성어여야 하는데 순우리말로 돼 있거나 순우리말을 포함하거나 그러면 뭐 순우리말 포함한다. 한자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다고 했고 이 예외가 이겁니다. 이 6개. 시험 때 되면 꼭 외우셔야 되죠. 예외는. 그래서 뭐
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기도 하고 뭐 기착간에서 뭐 세수를 했네 어쨌네 뭐 이렇게 막 외우는데 뭐 이게 오랜 세월 가다 보니 나는 생으로 외워가지고 의미 부여하는 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개는 외우셔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이제 잘 나오는 거지. 초점이에요. 이거 발음할 때 초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 초점이에요. 초점. 초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대가 그랬을 때 시옷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옷을 써줘야 됩니다. 시옷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자, 그다음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는 앞말에 붙여 쓰는 조사가 예외라는 거고 의존 명사지만 의존적이어도 얘는 실질 형태소였잖아. 아니, 실질이 아니라 뭐지? 자립 형태소였어. 의존 명사는 의존이란 말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공부할 때 자립 형태소는 띄어쓰기 한다. 그래서 의존 명사도 띄어쓰기 합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도 다 이렇게 하고요. 띄어쓰기 원칙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지금 공부해서 뭐 어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표준어 규정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표준어 규정은 알다시피 이거죠. 교양 있는. 이건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교양 있는 이 교양 없으면 그럼 다 표준 아니라는데. 현대 서울말, 서울말도 말이야. 너무 서울 중심적이. 표준어는 요즘은 이제 방언이 굉장히 열등한 언어 같았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방언을 완전히 이제 이 수준을 많이 높여줘가지고 방언이 더러 친교적인 기능도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결속력도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를 연구하는 데도 매우 필요하다. 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표준어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표준어 사정 이제 원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재밌죠? 이 표준어 규정은 다만과 부침 때문에 환장해. 규정 5항, 뭐 7항 있어요. 근데 다만. 그리고 어떤 거는 다만과 부침이 5개씩 붙어 있는 게 있어. 차라리 항을 나누든가. 그런 생각인데 아마 항을 나눠 해놨는데 예외들이 막 나오면 거기에 부침, 다만 이러면서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침과 다만이 되게 많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요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이 다만과 부침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고등학교 1학년이요? 1학년 2학기에 얘가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뒤에. 지금 문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학년 1학기에 그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이라 우리 중2 때 어설프게 한 의문의 변동. 우리는 그래도 많이 공부했지만 의문의 변동이 들어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의문의 체계부터 다시 하십니다. 의문의 체계랑 의문의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 요소. 우리 이제 피동, 사동, 뭐 높임, 시제 뭐 이런 것들이 문법 요소로 1학기 때. 그래서 1학기 때 이렇게 2개를 배우고 네. 2학기가 가면 이제 이 한글 맞춤법이랑 중세국어를 배우죠. 중세국어도 배워요? 네, 중세국어를 이제 사실은 중세국어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그 창제 원리는 사실 교과서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또 창제 원리부터 다 해. 왜냐하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중세국어가 분량이 좀 적어요. 여러 중세국어 작품을 보여주면서 공부를 하면 좀 좋은데 수록된 분량이 짧아가지고 그거 갖고 문제 내기가 좀 이제 부족하다 싶으신지 창제 원리부터 다시 가르치시면서 좀 더 깊게 뭐 사성도 가르치시고 뭐 이런 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원문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그래서 시제도 배우고 뭐 높임법도 배우고 그래요 중세국어에서. 근데 문법적인 것도 배우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2학기 때 문법이 구성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 뭐냐면 단어의 형성. 이게 되게 슬픈 게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 바뀐 교과서에는 단어의 형성이 중1에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형태소, 그 다음에 어근, 뭐 복합어, 합성어 이런 것들이 근데 너희는 없었어 교과서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걸 고등학교 때 만나면 그때 애들이 막 머리가 터지는 거야. 단어의 형성 언제 나와요? 이제 고1에는 없어요. 이번에도 역시 고1에는 없고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언어와 요즘은 언어와 매체라고 현재는 되어 있는데 교과명이 바뀌어서 언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근데 그 뭔가 좀 바뀌었는데 그 약간 좀 막 짜증게 해가지고 좀 바뀌었던데. 아무튼 언어 어쩌고예요. 네, 언어 어쩌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문법이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문학하고 지금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이제 1학년인데 2학년 교과과정 명집 걸 보니까 1학기에 문학, 2학기에 그 언어 어쩌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나는 지금 현재 스타일도 좋긴 하거든. 고2 때 언어를 1년 동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좀 꼼꼼히 배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험을 몇 번 보냐가 중요해요.
애들이 공부하는 게 이거는 언어함의 제 1년 동안 하면 단위수는 똑같아. 네. 그러니까 문학과 언어를 나눠서 합쳐서 5단이거든. 1학기 5단위, 2학기 5단위.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개편됐냐면 1학기 때 문학 5단위, 그 다음에 2학기 때 언어 5단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단위수는 똑같이 거의 들어가는데 문제는 시험을 2번씩밖에 안 보는 거야. 이거 4번 보는 게 중요해. 근데 편하긴 너희가 더 편하지. 왜냐면 보는 사람은 2번에 보면 진도는 많이 나갔어. 일주일에 5시간씩. 자, 시험지는 어차피 한 장이잖아. 한 장은 아니고 10장이지. 10페이지이지만 네. 뭐 5장, 6장이 나오더라도 시험은 한 과목이고 50분 동안 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5시간 동안 시험 공부한 거를 한 과목의 시험지로 낼 때는 어떤 걸 내겠어? 중요한 것만 내지. 근데 이게 아무리 2시간 동안 배웠더라도 시험을 하나 보잖아. 그러면 얘는 2시간씩밖에 안 배웠으니까 예전 같으면 절반밖에 진도를 못 나갔지만 이걸 한 시험지를 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내겠어? 꼼꼼하게 자세히 낼 거 아니야. 네. 공부량이 늘죠. 애들은 힘들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어서 그렇게 공부해 놓는 애들이 훨씬 더 엄매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명지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가 충암고 시스템이 그거야. 1학기 때 문학, 2학기 때 엄매. 이렇게 했더니 충암고 애들은 어떠냐면 엄매를 고3 때 선택을 못해. 문학을 엄매를 너무 후딱 공부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명지고 아이들은 1년 동안 엄매를 공부하다 보니까 엄매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지. 그런 저런 이유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명지고 개편된 걸로는 학기제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런 상태입니다. 뭐 충암은 그대로 그냥 지금도 그러니까 그대로 갈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런 건데 이런 거에도 재밌어요. 윗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언제 쓸 것인가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윗 윗은 위에 맞춰 윗으로 통일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웃은 위아래가 없을 때 웃이라고 써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된 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 위로 쓰는데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을 쓴다. 그러니까 위아래 대립이 있는 거와 대립이 없는 게 있는 거잖아. 우덜은 뭐 이런 거. 어른은 웃밖에 없는 거죠. 네. 옷도 위도시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상의를 말하는 거. 위도. 위아래가 있어. 자, 근데 겉옷을 얘기할 수 있잖아. 네. 코트. 그럴 때 우도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옷과 위옷은 의미가 다른 거지. 우옷은 겉옷을 말하는 거고 위옷은 이제 상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위아래의 개념이 있을 때는 위를 쓰는 건데 위아래의 개념이 없으면 웃을 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로 뭐 우덜은이 아까 있고 웃돈이라는 거죠. 웃돈. 원래 가격보다 좀 얹어서 더 주는 거. 네. 그리고 웃돈. 아랫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한다. 이거 꼼꼼히 읽어보면 나름 것도 좀 재밌기도 해요. 자, 표준 발음법 나와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이제 숙제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133조까지. 133조까지 숙제해 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올림포스 하겠습니다. 138쪽이요? 3조. 133조까지. 자, 끝. 10분 쉬기. 10분 쉬면 거의 끝나지 않아요?